미중 관계는 중간중간 좋아질 때는 있겠지만 급경사를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중국이 근데 그런 히토리의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급소를 찾아냈다.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냐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은 원가 개념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린 참호전을 한다. 내 자리를 지금 딱 파고 이게 지금 지나가게 기다리고 있다. 엔비디아의 그 회장인 이제 오너인 젠슨 황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누구를 뽑았는지 아시나요? 미국과 중국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율 관세로 미국과 중국이 격돌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과 나의 최종 승인만이 남았다. 어떻게 이렇게 좀 여지를 남기고 중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 두 미중 관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미중 관계는 저는 롤러코스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 고층에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 갑자기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뭔가 잠깐 정체해서 이제 안정이 됐나 근데 마치 그러니까 고장난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1층까지 내려왔나 했는데 이제 지하실 B1, B2, B3 막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보는 미중 관계는 중간중간 좋아질 때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급경사를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강론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몇 가지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제1 타겟은 중국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중국이 뭐 무역에 있어서 거의 취딩을 해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시각을 계속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작년 대선 기간 내내 우리 미국의 가장 주적은 역시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공공연히 얘기를 해왔잖아요. 한마디로 경제랑 안보 그다음에 세계 질서 형성 이런 것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고 미국이 만든 질서에 대한 도전자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여야를 떠나서 한마디로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전부 다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결코 어떤 뭐 우호적인 아니면은 굉장한 친선을 갑자기 추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양국 간의 지금 이해관계 충돌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죠? 뭐 무역 수지는 그냥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패권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때쯤 건드리기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 때 더 이 기술 패권을 둔 갈등은 더 악화가 됐었고 그게 점점 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까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만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의 이해관계 서로 지금 싸워야 되고 그 갈등의 범위가 그냥 처음에는 뭐 무역 문제 가지고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다방면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같고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아마 두루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했던 게 첨단 이제 반도체, 이 AI 쪽이었고 중국이 이제 히토류로 좀 맞섰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실 미국보다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처음에 유리한 쪽은요. 더 큰 시장이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파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중국에다가 많이 팔고 그랬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더 많이 판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 좀 잘하려고 하겠죠. 특히 이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물론 베트남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베트남에다 굉장히 많이 팔기 시작하고 무역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중요한 시장이 되니까 우리가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처음에 미국이 나 우리 시장에서 이제 너희 지금까지 중국이 이익만 보고 우리 건 그쪽에서 안 팔리니까
화가 났어. 이것은 불공정한 거야라고 해서 만약 비토를 걸기 시작하고 막 관세 장벽을 높이고 뭐 무역 장벽을 높이기 시작하면 일단 중국이 급해지겠죠.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시장이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이나 장비나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돈에 있어서도 최대 공급원이죠. 그러니까 수출 통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들이 중국에게는 큰 도전이 됐던 것이 맞아요. 근데 갭은 사실 이렇게 무역 수지 같은 게 별로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좀 줄어들긴 중간중간 이제 예전엔 2018년에 가장 컸고 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최근 상황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매우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데 아까 히토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중국이 이제 미국의 급소를 찾아냈다. 이제 아니면 약점을 찾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요. 히토류의 소위 말하는 최대 생산국이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소재가 된다. 근데 반도체만이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모든 첨단 무기에 다 쓰인단 말이에요. 항공기에도 쓰이고 미사일에도 쓰이고 모두 다 쓰여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자동차에서 시트 있잖아요. 운전하실 때 그 뒤에 들어가는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은 뭐 뒤로 눕히고 뭐 하고 하는 모터들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 모터들 같은 경우 만드는 데도 전부 다 히토류들이 필요하대요. 중국이 근데 그런 히토류의 최대 생산국이다. 한마디로 미국 자동차 산업,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 무기 방산 산업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토류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크라이나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히토류 이거 우리 거, 내 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채굴하겠다. 뭐 이제 우리 거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히토류는 호주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뭐 북한에도 있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히토류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경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가 있어요. 근데 중히토류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첨단 산업 분야 쪽에 쓰이는 그 히토류인데 이게 지금 절대 다수가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혹자는 그러면은 호주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어딘가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빨리 미국이 공급원을 바꿔서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언제 파서 쓰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련이 필요해요. 재련이 파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산업 물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재련이 필요한데 재련은 또 뭐 할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 소위 말하는 환경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데 히토류가 있다 한들 그거를 재련하는 데는 걔네들은 그 나라들도 환경 규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고 돈은 또 엄청 많이 들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물건은 있고 환경 규제는 좀 더 느슨하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중국의 그 히토류 공급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중국이 협상에서 갑자기 카드를 하나 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토류 외에도 중국이 조금 미국 공세에 버틸 수 있었던 뭐 또 다른 힘이 있을까요? 이제 중국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관세 공격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경제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거 아니면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혹은 이제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잘 안 된다. 결국은 경제 전쟁은 모두에게 피해고 경제 제재도 모두에게 피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요.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릴 거야라고 선언을 하면은 실제로 부과가 되는 거는 몇 달 후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시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 A라고 하는 물건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언제 곧 30% 관세를 부과하겠어. 그러면은 바이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비용이 결국 나에게 전가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빨리 쌀 때 빨리 땡겨와야겠다. 지금 많이 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물량을 엄청나게 구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파는 입장에서는 뭐 관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먼저 지금 물량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를 피해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소위 말하는 관세의 허점을 찾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생산 기지를 딴 데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을 통해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멕시코를 활용을 한다든지 캐나다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캐나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전히 중국의 물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관세가 그냥 몇 퍼센트를 매긴다,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허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냐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엄청 지원을 하잖아요. 혹자는 그래서 중국은 원가 개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단가가 얼마가 드느냐? 뭐 기업에서만 만들면은 뭐 시장 얼마가 딱딱딱 나오는데 뭐 중국은 그런 거 잊어버려. 그냥 정부가 일단 보조금을 줄게. 너희들 해외에 나가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랑 경쟁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가격 경쟁력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키워왔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더 이어서 또 뭐까지 하냐. 계속 생산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야 된다. 당신이 계속 만들어라. 그래서 뭐 나오는 문제가 현재는 이제 문제가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과잉 생산 문제죠. 과잉 생산 문제. 그러면은 과잉 생산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혹시 소셜 미디어 하시나요? 뭐 좀 시간 많이 보시나요? 조금 네, 뭐 인스타그램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하실 때 보면은 테무 광고 보시죠 가끔. 뭐 이 닌텐도 가격이 뭐 하나에 10,000원 뭐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테무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저가 상품 공세의 가장 천병이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중국에서 이미 쌓여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떠리로 그냥 쳐버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출 같은 경우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냥 과잉 생산된 거 그냥 저가로 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다른 전기차들이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진지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공격을 하는데 꼭 이제 우린 참호전을 한다. 내 자리를 지금 딱 파고 이게 지금 지나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왜냐? 결국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경쟁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야 기업들이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소비자로 가격이 전이될 수 있는 전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이겼을 때 두 가지 이슈를 선점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민 문제였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너무 심했으니까 한마디로 경제 망쳤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 잘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사였는데 문제는 지금 관세 경쟁 같은 경우 하면은 미국 인플레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못 버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있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주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벌자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사실 깊어질수록 이제 미국한테 더 큰 손해가 올 것이다 이런 좀 시각도 있고 오히려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사실 이번 2차 무역 협상도 조금 빠르게 된 게 중국의 좀 경제 상황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맞아요. 보실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이 요즘 중국 대항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맹국들이랑 같이 너희도 나와 동참을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으로서는 이런 고립 상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빨리 타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빨리 쿨다운 되면은 이게
줄어들면은 중국이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게 있잖아요. 우리는 2030년까지 얼마만큼 경제가 성장할 거고 2050년이 되면은 이게 거의 2049년이죠. 중국이 설립한 지 생긴 지 100주년 되는 그해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연 5% 이상이 성장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미국보다 큰 경제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간 벌써 못했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상식이고 결국 무역 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또 흥미있는 기사 하나 읽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보면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더 파리 스쿨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더 파리 스쿨. 파티 스쿨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 애들한테 야 그 학교 파티 스쿨이야 그러면은 그럼 그 학교 공부 안 하네 노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또 파티 스쿨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에서 자기네 관료들 고급 관료들을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보내서 거기서 연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당 학교야 더 파티 스쿨이야 라고 해서 이제 걔네들이 쓴 표현이에요. 이게 재치 있게 아주 그 중의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중국의 그 당의 고위 간부들 그 다음에 당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중국의 대기업의 아이들 전부 다 미국 가가지고 교육받잖아요. 좋은 학교 하면 고등학교 보딩스쿨 아니면 대학교 좋은 학교들. 근데 지금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발표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애들 전부 다 비자 취소시켜 버릴래. 당과 관계, 중국 공산당과 관계돼 있는 애들은 다 쫓아내 버릴 거야. 비자 취소시켜서 돌려보낼 거야.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무역 분쟁인데 갑자기 학부모 입장에서 당 간부들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되네 라고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이제 기술 패권 경쟁도 참 치열한데요. 미국이 현재로서는 사실 앞서 있긴 하지만 중국이 정말 빠르게 추격하고 있잖아요. 현재 좀 양국 간의 뭐 반도체, 5G, AI 등 경쟁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그 원천 기술은 뭐 미국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상용화 빨리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사실은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재 회피 아니면은 기술 자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뭐 엄청난 그 괄목 상대할 성장을 이뤄냈던 것이 맞는 거죠. 뭐 AI 분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딥시크인가요? 뭐 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것이 공개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다음에 또 AI 발전의 그 근간이 된 어떤 칩 이런 것들 개발에 있어서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는데 그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회장인 이제 오너인 젠슨 황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미국이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 안 될 거다. 중국의 오히려 기술 자립을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누구를 뽑았는지 아시나요? 중국의 화웨이를 딱 집으면서 중국의 화웨이가 오히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요, 2018년부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기술 굴기, 소위 말하는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 아이콘 같은 그런 기업이 화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할 때 그 회사를 콕 찍어가지고 그잖아요, 막 타겟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2020년부터 이제 2018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했고 이제 제재의 정말 고통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2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화웨이가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2023년, 24년 통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제재의 악영향은 다 극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위 말하는 5G 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기간, 인프라랑 그다음에 컴포넌트, 이퀴먼트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화웨이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화웨이가 장악하는 그 쉐어가 포션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양이 한 30% 됩니다. 근데 그럼 그 30%가 미국이 제재를 했을 때 줄어들었느냐? 27%까지가 줄어드는 게 최악이었고 지금은 다 30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회복된 거예요. 중국은 화웨이는요. 그 고사양 스마트폰도 지금 만듭니다. 한마디로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만들어내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4년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이 애플을 밀어내고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중국 정부의 지원은 당연히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중국 정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정부, 뭐 중앙정부 다 나서가지고 도와줘요. 그거 있어요. 근데 동시에 화웨이 역시도 나름 기술 자립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그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놀라운 게 R&D에 초창기부터 엄청난 돈을 많이 썼는데 이 화웨이가 쓰는 R&D 비용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한 5번째 돼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애플 뭐 그다음에 저기 아마존 이런 회사와 견주어도 결코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술 경쟁 문제에서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 쪼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은 동시에 중국이 이걸 어떻게 뚫고 나오느냐 하는 것도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와라, 손 떼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우리 기업에도 큰 타격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미중 관계가 중간중간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시장으로 다시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고 근데 미국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원천 기술 한마디로 혁신의 원천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어찌됐건 간에 계속해서 강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 우리가 정체돼 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 중국과의 그 분야에서 격차를 벌리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미중 관계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혁신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혁신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닐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장려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들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그래서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아니 인텔은 요즘 많이 죽어 있으니까 빼고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의 기도 좀 많이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